갑진년 청룡회 2024년은 저희 알쓸 북작과 함께 이화여대 통일교육 선도사업단이 만든 특집 프로그램 진행을 맡은 KBS 김정환 기자입니다. 자, 갑진년 한 해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아마 한반도 정세 이런저런 일이 또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오늘 또 준비했습니다. 북한을 좀 제대로 알아보자 이런 취지로 이화여대 이 통일교육 선도사업단이 준비했습니다. 특히 오늘은 저희가 이화여대 아주 내노라는 우리 선생님들 오시고서 또 이런저런 이야기 한번 또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아마 이제 우리 교수님들이 뭐 첫 시간이기도 하고 약간 유튜브가 아직 많이 보기만 했지 즐기기만 했지 참여하신 게 많지 않아서 약간 서먹서먹 하실 수 있는데 아마 시간이 가실수록 본기를 이제 드러내지 않으실까 기대를 해봅니다.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께 교수님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과 교육과 류재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비자학과 이혜미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커뮤니케이션 미디어학부의 유승철 교수라고 합니다. 저는 주로 광고 마케팅을 강의하고 있고요. 2021년부터는 포스트 휴먼 인문학 협동 과정에서 미래 소비자와 미디어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학과 노충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대 북한학과 박원권입니다. 저만 이게 전공자라서 저는 사실 오늘 옵서버로 다른 교수님들 하시는 거에 그래서 응원하러 참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우리 박 교수님이 우리 그 마쿠 실력자 오늘의 이 모임을 주관하신 분이신데 뭐 박 교수님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름도 들어보셨고 얼굴도 보셨고 아마 또 그리고 칼럼도 쓰시니까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아니 근데 왜 북한학이 아닌 교수님들이 왜 모으셨을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은 북한에 대해서 아마 축구도 그렇지만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가 다 북한에 대해서는 한마디씩은 다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전공자가 못 본 거를 또 비전공자, 그냥 일반인들이 딱 꿰뚫어 보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도 말씀들을 나누다 보면 우리 박 교수님이 또 한 수 배워가는 이런 말씀도 있지 않을까 하는데 먼저 유 교수님, 북한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글쎄요. 이제 지리적으로야 이제 우리나라랑 가장 가까운 나라지만 참 뭔가 예측하기 힘들고 이제 의문스러운 그 1인 통치 어떤 지도자가 있는 어떤 그런 폐쇄된 국가 뭐 이런 이미지가 일반적인 이미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 이 교수님은 어떠십니까? 북한 사실 관심은 많지는 않으시죠? 솔직히. 아닙니다. 많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많은데요. 저도 이제 북한 하면은 뭔가 이제 경직되었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고요. 요즘 말로 이제 겉바 속바라고 해서 겉과 속이 모두 바삭거리고 딱딱하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또 유 교수님 어떠십니까? 저도 사실 이제 반공교육 속에서 자라온 세대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좀 나이가 노출될까봐 좀 부담가 됩니다. 예, 보면은 뭐 공산당이 싫어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 두 가지가 양립해 있는 약간 모순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항상 북한과 친해지고 싶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하기엔 좀 먼 당신 그렇죠. 이런 인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노 교수님은 어떠십니까? 사실은 제가 제일 나이가 많을 것 같아갖고 반공세대를 젊어 보이십니다. 예, 젊어 보이십니다. 예. 하려고 그랬는데 먼저 반공세대라고 하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교수님. 어느 세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저도 이제 60년대생이라서 사실 뭐라 그럴까 그 반공세대 교육을 받고 교련 이런 교육을 받고 문무대도 다녀오셨고. 예, 문무대도 다녀왔고 요즘 젊은 세대들은 교련과 문무대를 모르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런 세대에서 자랐기 때문에 뭔가 좀 굉장히 북한에 대해서 편협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렇지만 또 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우리가 또 굉장히 많이 우리 남한의 사정 때문에 또 뭐 북한에 대한 또 그 민주주의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거에 대한 공부를 또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뭔가 이렇게 좀 믹스된 세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를 딱 우리 박 교수님이 준비하신 어떤 분들일까 궁금했는데 사실 나이 연령대를 봐도 조금 예쁜 분들 계시고 네. 또 영한 분들이 또 계셔서 이야기가 또 재밌게 굴러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먼저 박 교수님, 이 이화여대 통일교육 선도 사업단 한 해 동안 굉장히 지난해 고생을 많이 하신 거로 아는데 이런 자리를 또 마련하신 이유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뭐 가장 큰 이유는 일단 통일과 북한에 대해서 너무 관심들이 없어서요. 제가 뭐 전공자로서 수업을 가리키는데 학생들이 뭐 얘기해봤자 그게 뭐 어쨌느냐. 뭐 예를 들어 북한이 뭐 미사일 쏘면 그게 뭐 어쨌느냐. 약간 그런 식의 그 통일 그 남의 일 아니야.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 전공자 입장에서 또 교육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늘 갖고 있는 게 뭐 제가 만나는 사람들 사실 뭐 김 기자님이나 같이 우리 다 전공자들 만나서 똑같은 얘기하고 그런 걱정하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또 우리 학교에 계시는 교수님들인데 전공 영역은 다르지만 그걸 어떻게 보느냐. 왜냐면 제가 가르치는 수업에도 지금 교수님들 전공자들이 다 와요, 학생들이. 그래서 그 애네들을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더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그런 자리로 마련해봤습니다. 네. 굉장히 다 그 바쁜 시간 중에 그래도 흔쾌히 근데 사실은 제가 다 개인적으로 거절을 못할 만한 분들한테 한 번에 다 오케이를 해주셨어요. 그렇군요. 자, 사실 이런 것 같습니다. 사실 북한하면 옛날에는 막 남북한 사이에 전방 지역에서 막 총성만 울려도 전 국민이 긴장하고 심지어는 뭐 라면 사재기니 막 이랬는데 전혀 이제는 그런 시기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 대해서 애증의 감정은 커지고 심지어는 왜 통일을 해야 되냐 이제 이런 젊은 세대들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교수님,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더 북한을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자리를 저희가 만들었는데 자 이야기를 좀 바꿔보죠. 지난 이제 얼마 전이 산타 할아버지가 다녀가신 그런 성탄이었습니다. 어릴 때 성탄 선물 혹시 못 받으신 분 고수해 주시죠. 성탄 선물 다 받으셨어요? 눈치를 보게 됩니다. 아니 왜 우리 캐롤 중에 이제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겐 선물을 안 준다. 이제 이런 캐롤이 있어서 제가 여쭤봤는데 다 아주 씩씩하게 부모님 속을 안 썩이고 아주 모범적인 그런 그 어린 시절을 보내셨나 봅니다, 김 교수님. 기자님 거의 노래하셔야 돼요. 이 노래를 제가 그래서 안 하려고 지금 질문을 받고 그냥 슬쩍 있는데. 넘어가시려고 하는데. 네, 좀 봐주시고요. 제가 이거 하면 우리 저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안 되겠다고 도망가실까봐. 자, 산타 할아버지 얘기를 왜 꺼냈냐? 또 캐롤 얘기를 왜 꺼냈냐? 울보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울보. 그것도 무슨 소리냐 하실 텐데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아마 교수님들도 조금 간간히 보셨을 것 같은데 많이 웁니다. 그 김정일 위원장 시대 아버지죠. 김정일 위원장은 적어도 공개된 자리에서 울음을 보인 적이 없었던 거로 제가 아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얼마 전에도 울었습니다, 교수님. 그렇습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이제 이게 전공자의 입장으로 잠깐 돌아가서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그 감정의 정치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감정의 정치. 그러니까 감정이입을 해서 김정은 시기에 자신의 통치 기반을 강화하는 그런 방법이다라는 거고요. 근데 그 MBTI를 김정은을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그거 사실 해보고 싶었는데 전문가를 조금 찾기가 어려워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 직접 설문을 해줘야 이게 정확도가 높은데 그래서 사실 교수님이랑 하던 그 유튜브에도 MBTI를 한번 해보려고 했다가 기획만 해다 못했어요. 그쪽에 우리 뭐 노충래 교수님이랑 다 전문가들 계시니까 한번 쭉 해서 그 항목을 김정은으로 빙의해서 해보면. 그렇죠. 네. 근데 김정은은 대표적으로 자기 아버지랑은 다르게 굉장히 극단적인 외향성 E일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 김정일은 극단적인 I, 내향적일 거고. 그 외에도 이 감정의 정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굉장히 의도된 거죠.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악어의 눈물처럼 다 주는 메시지가 명확한 장소에서 명확하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노 교수님이 그 나이 관련해서 살짝 커밍아웃을 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 질문을 노 교수님한테 드려보겠는데 사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남자가 나이를 먹어가면
젊을 때 안 그랬는데 드라마만 봐도 눈물을 흘리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조금 요즘에 그러고 있는데 우리 노 교수님은 김정은 사실 나이가 40 정도밖에 안 된 나이인데 저렇게 우는 거는 왜 그렇다고 보세요? 뭐 남성들이 이제 남성들도 갱년기를 겪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이제 그 눈물을 흘리는 그 여성 호르몬이 증가하고 남성 호르몬은 줄어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감정적인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눈물을 좀 많이 흘리는 편인데 뭐 박 교수님 얘기하셨지만 그 김정은도 이 정치를 보임에 있어서 자기가 강한 사람인 것을 보여주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감성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대외적으로 자기가 북한이 강한 이미지를 보여주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부 결속이나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방법, 나도 이렇게 따뜻한 사람, 감정이 있는 사람, 차가운 사람이 아니라는 그런 감정의 정치의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 교수님은 그 40 정도 된 남성이 이렇게 눈물을 흘린다. 그것도 뭐 골방에서 혼자 우는 게 아니고 그냥 대중들이 있는 데서 그렇게 흘린다. 여성으로서는 좀 어떻게 보이셨어요? 사실 저도 이제 보면서 북한도 인간들이 사는 인간이 통치하는 체제구나라는 생각은 사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40대 남성들이 그러니까 제 연배가 아마 40인 것 같은데요. 그런 남성들이 이렇게 눈물을 흘릴 수도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 많은 거를 그 눈물 한 방울에 많은 거를 이제 전달하는 효과가 확실히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런 점에서 좀 우려가 되는 건 실제로 이제 북한이 현재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퍼포먼스나 그런 현재 체제 같은 것들이 그런 화제로 다 그런 눈물의 화제나 이슈들로 다 덮어지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아서 그렇죠. 예. 그런 건 조금 우려가 되는 점도 있습니다. 매우 영리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영리하다. 예. 우리 유 교수님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글쎄요, 저는 이제, 물론 편집된 뉴스 영상을 보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운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오히려 옆에서 푹 굉장히- 찌르기만 해도 운다. 네, 그러니까 가끔은 저도 그런 모습 볼 때 좀 울컥할 때가 있을 정도로 너무 자연스럽게 잘 운다. 이게 반드시 어떤 뭐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제 굉장히 그 연출된 상황을 의도했겠지만, 이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내면 자체도 굉장히 좀 여린 부분이 있다. 감정적이고, 어떤 그 대내외적인 어떤 그런 어려움에 이제 직면해 있는 그런 그 상황에서 본인의 감정을 이렇게 또 표현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도 많이 들어서 오히려 좀 인간적인 면모가 보이지 않느냐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아마 이제 북한의 아마 김여정 부부장이 선전선동부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기획했을 것 같은데 아마 이런 지금 말씀을 하신 효과를 노렸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뭐 기왕 말이 나온 김에 사실 이게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 정치 지도자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우는 거는 사실은 그것도 남성이 우는 거는 흔하게 기억이 나진 않는데 혹시 뭐 우리 유 교수님 뭐 그런 사례 조금 기억나시는 게 있을까요? 사실 그 우는 정치는 상당히 잘 쓰이는 방법입니다. 네, 보면은 우리 아주 거슬러 올라가면은 히틀러가 나치 전당대회에서 우는 모습을 비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랬죠. 예. 피델 카스트로 같은 경우도 아주 격정적인 부분, 특히 반미를 선동할 때는 울음을 보여줬는데요. 울음이란 게 그 미디어 정치에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제가 본 2018년 미국 한 연구에 의하면 보면은 그 정치 캠페인들을 한번 그 분석을 해봤는데요. 메타 분석을 일종의 한 거죠. 정치인들이 우는 메시지를 했을 때 승률이 훨씬 더 높았다고 합니다. 네, 그 정도로 상당히 우는 게 효과적이고 사실 우는 거를 잘못해서 실패한 정치인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힐러리 클린턴, 우는 거를 못하거든요. 강한 여성의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감정적인 메시지 전달이 안 돼서 이게 또 실패했다고 분석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우는 것의 효과는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우리 노 교수님이나 박 교수님이나 그 어렸을 때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보면 굉장히 그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향수를 갖고 있는 어르신들의 말씀을 들어도 그렇고 제 어릴 때 기억도 그렇고
뭐 이렇게 뭐 막걸리를 뭐 좋아하고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막걸리보다는 시바스리가를 더 좋아한다. 이제 이게 뭐 밝혀지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던 게 당시 국민들 일반적인 그냥 서민들한테 조금 어필했던 게 아니냐 이제 이런 분석도 있는데 노 교수님도 좀 그런 거를 보실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예, 뭐랄까 나도 평범한 한 인간이고 서민의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한테는 우리가 거리감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뭐 네. 존경심을 갖는다든지 아니면 요즘 같으면 되게 멸시를 할 정도로 그런 이미지를 갖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서민적인 모습, 막걸리를 내가 마시는 막걸리를 그 사람도 마시네. 이런 거에서 굉장히 이제 가까운 뭐랄까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이제 인식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군요. 약간 딴 얘기입니다만 이제 올해 미국 대선이 있어서 우리 박 교수님한테 잠깐 여쭤보겠는데 지금 뭐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현 대통령이 이제 맞붙을 것 같은데 혹시 두 후보 가운데는 누가 더 잘 올까요? 그게 아까 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지의 정치가 매우 중요하고 특히 그들이 대중에게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가 매우 중요한데요. 우는 모습도 그렇지만 이제 조만간에 양당에서 후보가 결정이 되면 1대1 토론이 시작될 가능성이 크죠. 그 화면에서 비치는 모습을 보면 이게 확실하게 차이가 날 것 같다.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점점 힘이 빠졌어요. 연설을 하는데도 목소리도 떨리고 목소리 힘도 없고 근데 가끔가다 넘어지기도 하고 근데 나이 차이는 별로 안 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전히 펄펄 날고 있거든요. 과연 두 화면에서 그렇게 다른 이미지가 나오는 것을 과연 대중들은 어떻게 인식할 것이냐. 당연히 국가 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감성의 정치에 일반인처럼에게 다가가는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생각나요. 노태우 대통령이 나는 보통 사람이라는 구호를 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김 기자님 우리 약간 같은 나라가 되면 그런데요. 어쨌든 그런 이미지와 더불어서 어떻게 이렇게 또 활발하고 자기가 확실히 그 지도자로 끌어갈 수 있는 이미지가 둘 다 필요한 거죠. 근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김정은이라는 그 체제 자체가 1인 지배 체제, 수령 체제라는 자체가 강력한 리더십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그런 이미지, 감성이 붙으니까 오히려 좀 더 그 주민들에게는 효과 있는 그런 선전선동 방법이 될 수도 있다. 뭐 그렇게 판단은 됩니다. 그렇군요. 자, 첫 번째 주제는 이렇게 우리 박 교수님이 조금 또 정리를 해주신 거로 넘어가는데, 자, 그리고 또 질문 하나 드릴까요? 나는 딸바보다 거수해 주시죠. 우리 박 교수님. 아니, 우리 유 교수님도. 다 딸바보시네요. 우리 노 교수님은. 딸 하나, 아들 하나 있는데. 근데 딸바보까지는 아니고. 아니려고. 그러시군요. 딸바보가 뭐 옛날에는 사실은 이제 글쎄요, 아들에 대한 선호가 워낙 강했다가 시대가 흐를수록 이제 딸이 더 좋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자, 우리 교수님들도 보셨겠습니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많이 우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도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딸바보의 모습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공개된 김정은의 딸, 뭐 김주애와 같이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굉장히 딸을 사랑하는구나 이런 게 정말 절실히 그냥 화면만 봐도 느껴지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이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너무 사실은 아주 친숙한 친밀한 부녀 관계로 보이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 입장에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봤을 때는 10살짜리밖에 안 된 아이가 저렇게 정장풍의 옷을 입고 많은 그 군인들 앞에서 또는 이런 많은 대중들 인민들 앞에서 그렇게 딱딱하게 있어야 하는 그 모습이 좀 애처로 보이기는 했어요. 네. 그렇지만 아무래도 그런 점에서는 부모로서 저렇게 어려운 자리에 자기의 자녀를 이렇게 선보이게 한다는 것이 과연 정말 사랑일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려가 좀 많이 되긴 했어요. 엄마의 마음으로 볼 때는 네. 이제 딸이랑 아빠랑 그렇게 가까운 거는 좋아 보이긴 하는데 네. 그게 이제 집 안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집 밖으로 그것도 네. 굉장히 공적인 자리에서까지 애를 데리고 나가는 게 마음엔 안 든다.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러실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박 교수님 한번 또 정리를 한번 조금 해주고 가시죠. 지금 이제 김주애가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뭐 일부에서는 이제 후계자다.
뭐 이렇게 조금 처음부터 세게 보신 분들이 계셨고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라고 이렇게 보던 저도 이제 약간 뒤쪽에서 생각했던 사람이긴 한데 근데 시간이 갈수록 김주애를 지금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 정부부터 조금씩 바뀌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박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김 기자님 우리 그 KBS 남북개창에서 한번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했었죠. 네. 아마도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확인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그때만 하더라도 저도 그 김 기자님이랑 같이 얘기한 게 아직은 후계자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최근의 모습을 보면은 좀 후계자 같은 모습으로 봐야 할 부분이 나오고는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호칭이 바뀌었고, 호칭이. 예 그리고 뭐 특히 그 북한의 행사라면은 우리를 따지면 VIP석, 귀빈석, 주석단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가운데 앉는 모습, 바로 네, 김정은 네, 옆에 네. 앉는 모습. 북한은 의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게 네.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 그리고 열병식을 할 때 김주애의 백마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도 있고, 김주애 기념 우표가 나와 있는 모습도 있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가장 최근에 그 RFA 자유아시아 방송에서 나왔습니다만 조선의 샛별 여장군이다. 물론 그게 한 번 나온 거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나와야 그리고 이것은 노동신문 같은 공식 매체에 그렇죠. 나와야 네. 확실히 이제 그 정도 나무 후계자로 볼 수 있는데 아직은 좀 조심스럽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이 세 가지 단어가 굉장히 상징성이 큽니다. 북한은 여전히 한반도를 조선으로 부르고 있으니까 조선 한반도 전체의 대표성이 있는 거고 이 별, 샛별. 김 기자님 잘 아시지만 북한이 별을 좋아하잖아요. 아 그렇죠. 네. 김일성은 태양이고, 태양이고, 김정일은 광명성이고, 광명성이고, 그리고 김정은도 어렸을 때부터 샛별이라고 불렸고, 또 김일성도 처음에 빨치산 활동을 할 때 조선의 한별, 샛별로 불렸거든요. 그래서 이 별이라는 호칭은 그 백두혈통, 김일성 일가를 얘기하는 거고, 마지막 장군. 북한에서 장군으로 불리는 사람은 현재까지 3명밖에 그렇죠. 없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네. 근데 김주애가 장군으로 불린다면 이건 의미가 크죠. 엄마 입장에서 딸내미가 장군으로 불리면서 한나라의 일국의 지도자가 될 것 같다. 어떤 기분일까요? 나쁘진 않을 것 같네요. 또 들어보니까 우리 나쁘진 않을 것 약간의 같은데 권력력이 있으시군요. 그런데 안쓰러운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아이 10살밖에 안 된 아이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자, 미녀를 싫어하는 교수님 혹시 계십니까? 미녀를 난 싫어. 그다음에 아니면은 뭐 강아지 댕댕이나 야옹이나 이런 동물들 나는 정말 싫어. 아기는 또 어떨까요? 베이비. 자, 아마 이제 우리 교수님 딱 눈치를 채신 교수님도 계실 텐데, 그러니까 미녀, 뷰티, 또 동물, 뭐 비스트, 그리고 아기, 베이비 이걸 3B라고 해서 광고에서 쓰면은 시청자들 그리고 소비자한테 굉장히 어필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뭐 이건 사실 언론사 준비하면서 안 지식이긴 한데 어떻습니까? 김주애 물론 나이가 이제는 조금 뭐 아기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아직은 이제 어린 소녀인데 이렇게 등장시키는 게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했을 때 효과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실까요? 뭐 아무 분이나 조금 편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글쎄요. 광고적으로 봤을 때 3B 전략은 그렇죠. 항상 뭐 먹힙니다. 그 이유가 특히 여성과 어린아이는 일종의 아이캐처 역할을 하거든요. 네. 사람들이 주목을 끌어내는 역할을 하는데 이번 북한이 이제 김주애를 활용하는 것은 좀 약간 이쪽과 연결은 되어 있지만 좀 다른 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면이? 보면은 앞서 얘기한 거와 좀 연관이 되는데 이 광고에서 또 많이 쓰이는 것이 커먼맨 전략입니다. 보통 사람 전략. 네네. 그러니까 딸이 나오고 이렇게 좀 공식적인 장소에 나옴으로써 해서 이 사람이 가족적이고 좀 인권을 보호하고 또 그리고 시민을 보호할 수 있다는 그런 내 커먼맨이면서도 이웃 같은. 네. 그런 리더십을 같이 보일 수 있는 좋은 전략이고요. 지금 북한은 여러 가지 미디어적으로 위기에 있습니다. 사실 한류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시민들도 더 젊어지고 있고 이런 환경에서 커먼맨임을 본인이 강조하고 또 아이를 끌어들임으로써 조금 더 정치적인 선도력을 갖는다. 이렇게 한번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흔히 미디어학에서 설득지식 모형이라고 있습니다. 네. 퍼스웨이션 날리지 모델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막 설득하고 강제하려고 하면은 심리적인 반발감이 생겨서 그걸 싫어한다는 그런 이론인데요. 어린이가 나왔을 때는 설득지식이 상당히 붕괴됩니다. 아기가 나오니까 당연히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믿을만 하겠구나. 그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그런 장벽을 좀 헐어둘 수 있는 그런 역할, 장치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김주애를 활용한 건 상당히 전략적인 좋은 선택, 효과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박 교수님도 이런 것까지는 생각 못 하셨죠? 예, 저는 감사합니다. 이게 굉장히 많이 배우고 있는데요. 아니, 그 큰 틀에서 김주혜를 선전선동에 활용한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 그런 학문적 영역에서도 설명이 지금 상당히 설득이 되고 있습니다. 설득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노 교수님,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조금 궁금해요. 아니, 사실 김정은 위원장 본인도 사실 보면 과하다 싶게 좀 비만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지 뭐 술, 담배가 엄청 심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근데 거기에다가 김주혜, 보면은 뒤에서 얘기 또 하겠습니다만 리설주 여사를 봐도 상당히 좀 몸이 불었네 이런 느낌도 있는데 김주혜도 보면은 상당히 통통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나라하고 그러면은 뭐 통통하게 보기 좋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북한의 일반인들은 참 평양 빼고는, 그러니까 대도시 빼고는 정말 못 먹고 못 사는데 조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민이라던가 조금 계층적으로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그런 그 최고 지도자의 자식이라고 딱 나왔는데 그냥 포동포동 해가지고 거기다가 막 좋은 옷 입고 나오고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글쎄 이제 내부적으로 그런 거를 비판을 할 사람들은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입 밖에 못 내겠고. 예, 입 밖에는 못 내고. 그렇지만 뭐라 그럴까 이 위대한 지도자에 대한 이미지를 또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를 이제 사실은 김주혜를 통해서 뭐라 그럴까 강한 그 이미지 안에 이런 아이를 통해서 부드러운 면을 같이 섞어갖고 뭐 강함과 이제 부드러움이 같이 겸비되어 있는 지도자라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일종의 뭐 외윤회관 같은.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 그런 거에서 오히려 사람들이 만약에 김주혜가 빼짝 말랐다, 어딘가 아파 보인다, 더 이상하게 생각해요. 너무 없어 보이면 또. 예. 그리고 이제 뭐랄까 이 외부 사람들이 너는 누구야? 너는 이제 그러니까 김주혜의 정체성을 얘기를 하게 되겠죠. 더군다나 이제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기네 계보를 이어갈 사람이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이미지를 메이킹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런데 뭐 굉장히 허약하고 빈약한 모습으로는 어려울 것 같고. 예. 제가 나이를 또 이렇게 살짝 그 나이대를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어릴 땐 사실 교수님들 배가 나온 사람은 인품이 있다. 그리고 이제 잘 산다.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사실 북한이 아직은 경제적으로 뭐 너무 당연하지만 우리보다 많이 떨어져 있구나. 이게 또 간접적으로 확인이 된다.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떻습니까? 우리 류 교수님. 따님이 있으시잖아요. 네. 근데 우리 류 교수님이 이제 김정은 위원장에게 빙의를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자, 위원장 동지, 내일 이제 화성 19형을 쏩니다. 딱 얘기했을 때 네. 어떻게 따님을 그 발사 현장에 딱 데려가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제 딸이라면 저는 절대 안 데려가려고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왜요? 혹시나 뭐 이제 사실은 뭐 로켓 발사 장소에 이제 뭐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네. 안전 문제. 네, 막 그 엄청난 그 소음과 어떤 그런 파편 같은 것도 뭐 당연히 뭐 대비는 되어 있겠지만 걱정이 되기도 하고 뭐 그런 어떤 그런 폭력적이라면 이제 폭력적일 수 있는 장면들을 굳이 내 딸한테 보여줄 것이냐 이제라고 물으시면 그러니까 뭐 제 딸이라면 보여주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네. 역시 류 교수님은 대통령 하시면 안 되겠고요. 평범한 시민. 네, 그게 사실 더 좋긴 하죠. 네. 자, 지금 뭐 김주혜 얘기까지 좀 해봤는데 아까 이제 우리 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김주혜가 점점 그 어떤 내부에서도 위상이 올라가는 것 같아서 우리가 2024년 올해도 계속 좀 지켜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난해 2023년 그리고 이제 2022년 사실 우리 교수님들이 또 뭐 전공은 아니시지만 이제 뭐 TV, KBS라던가 뭐 이렇게 나오는 화면들 보시면서 아마 저게 뭐냐라고 생각하셨던 화면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아마 북한의 열병식 아마 조금 보셨을 것 같은데 열병식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뭐 우리 이 교수님? 저는 사실 그러니까
아주 새롭진 않았어요. 예, 예전에 언제 봤는지는 기억이 잘 안 계속 나는데요. 했었으니까. 예, 계속 네. 몇 번 봤던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이 들었냐면요. 아, 이제 좀 지루한데? 컨텐츠를 좀 바꿀 필요가 때가 됐는데 그렇지. 이런 네. 생각이 들었고 아, 참 애쓴다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실 그 벚꽃 엔딩 같은 것도 그때만 딱 들어야 그 귀에 꽂히고 기분이 좋지. 그거 1년 내내 들으면 좀 지겨울 수 있거든요. 열병식도 좀 그런 의미가 그렇게 보인다. 근데 우리 또 유 교수님은 어떠셨습니까? 뭐 저도 뭐 이 교수님 말과 좀 동일하긴 한데 그 내러티브가 좀 비슷해서 좀 아쉬운 면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 연출력에서 봤을 때는 저도 이제 이벤트를 연출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연출 자체의 완성도는 상당히 높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흔히 보면 이제 그 우리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3단 논법이 있잖아요. 네. 비기닝, 미들, 엔드가 정확히 드러난 이벤트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보면은 이제 배경을 설명하고 클라이막스가 오고 마지막에 ICBM이 등장하면서 엔딩이 되는 아주 좋은 구조를 갖고 있는 이벤트였다고는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뭐 내러티브 면에서는 조금 더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번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박 교수님 또 배우셔야겠네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배우셔야 굉장히 못 보던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굉장히 디테일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데 이런 말씀 나중에 방송에서 또 쓰셔도 재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간단한 퀴즈 선물도 있습니다. 2023년 지난해죠. 북한이 열병식을 몇 번 했을까? 자,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보기 1번 한 번도 안 했다. 보기 2번 한 번 했다. 보기 3번 3번 했다. 보기 4번 5번 했다. 자, 몇 번이 정답일까요? 우리 유 교수님. 한 번은 너무 적은 것 같고 5번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저는 3번인 것 같습니다. 요게 이게 요즘 학생들도 요렇게 네. 논리적으로 찍나요? 저도 많이 찍어봤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우리 한 학교 번은- 다닐 때 사실 네. 우리 노 교수님이나 박 교수님이나 저는 또 사지선다 세대잖아요. 찍다가 이게 제거하고 감으로 찍고 하는데 우리 유 교수님도 굉장히 논리적으로 찍으시네요. 이 교수님은 몇 번 찍으시겠습니까? 저도 세 번 했다. 비슷한 이유로? 네네. 아, 이거 너무 보기를 쉽게 냈나. 우리 유 교수님은? 저는 수능 세대입니다. 네. 그래서 5번을 찍겠습니다. 아, 5번? 보기 5번은 없는데요. 다섯 번. 다섯 번 했다. 보기 4번. 네. 우리 노 교수님은? 저도 사실은 유 교수님하고 똑같은 생각했어요. 한 번은 아닐 것 같고 5번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붙여놓을 거를 제가 잘못해. 이거는 난이도 조절에 제가 실패를 했는데 우리 박 교수님은 아실 테니까 뭐 안 여쭤보겠고 자 정답은 우리 교수님들이 논리적으로 잘 찍으셨습니다. 한 번은 너무 적고 5번은 많은 것 같고 그런데 교수님 이분들한테는 저희가 특별하게 상품이 나가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좀 있으면 이분들의 상품을 또 질감하실 수 있습니다. 유 교수님 틀리셨잖아요. 그렇죠. 요 세 분, 유 교수님 불쌍하니까 빼고. 하나 주셔야 되니까 저만 근데 틀렸는데. 상품 보시면은 굳이 난 안 받았는데 이러실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네. 먼저 박 교수님, 지난해 김정은 위원장 집권하고 상당히 많이 했고 사실 그 이전을 봐도 한 해 3번씩이나 그렇게 한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지난해 왜 그렇게 많이 했을까요? 뭐 지난해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저희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그 열병식에 드리는 공이 꽤 크거든요. 그리고 북한의 열병식의 특징이 이게 2018년인가부터죠. 그 열병식에 2019년부터다. 밤에 열병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집중도를 굉장히 높이는 그렇죠. 거죠. 조명이나 그런 것을 활용해서 하는 열병식이고 그리고 제가 약간 놀란 게 우리 이 교수님 이게 이제는 좀 익숙하고 좀 그 재미없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진부하다. 네. 근데 여전히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제가 열병식을 이렇게 보지 막 너무 재미있어하는 분들이 더 많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나름대로 편집을 잘해갖고 집중도를 높이고 막 슬로우 모션부터 나오고 아까 그거를 이 교수님 잘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주신 그런 극적인 장면들이 나오니까 이게 정말 북한이 이런 거를 해? 막 드론 판대가 날라오고 공중에 뭐가 뜨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그런 면에서는 열병식이 상당히 그 주민들에게는 관심 사안이 되고 그리고 사실 열병식을 하는 그게 주민들 입장에서는 외부에서 보면 저거 뭐 밤에 끌려 나가서 그렇진 않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평양 시민들은 자신들의 거의 자부심과 그렇죠. 약간 축제같이 또 그들에게는 김정은을 직접 본다라는 게 또 굉장히 큰 거고 근데 그런 의미들을 담아서 하니까 열병식이 갖고 있는 의미는 대내적으로는 당연히
북한 주민들의 결속, 대외적으로는 무기를 통해서 자신들의 능력을 보여주는. 근데 그걸 3번이나 했다라는 것은 2가지가 더 또 필요했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약간 부연 설명을 드리면 근데 이제 열병식이 돈이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꺾어지는 애, 북한이 이른바 말하는 정준현 꺾어지는 애가 뭔지 혹시 아실까요? 이것도 찍으시면 되는데 꺾어지는.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는 5년, 10년 단위를 거기 딱딱 떨어진다 해서 꺾어지는 해, 정준현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해 이제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또 밤에 하는 이유는 아마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워싱턴 시각과 또 맞추는 느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워싱턴 시각, 워싱턴의 새벽 혹은 오전 정도에 맞추면 집중도가 높아지니까 이제 그런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사실 뭐 그 박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저는 뭐 열병식 보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요즘 유튜버 분들이 이제 열병식에 맞춰가지고 뭐 재미난 음악 같은 거 편집도 하고 굉장히 놀랬던 게 이제 북한에서 그 미사일 발사할 때 그 뮤직비디오를 자체 제작을 해서 그렇죠. 보여줬는데 너무 사실은 이게 우리 기준으로는 좀 뭔가 복고적인 그런 느낌과 아니, 점잖게 말씀하시는데 촌스럽죠. 좀. 어떤 연출이 너무 재밌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사실 열병식 할 때마다 새로운 무기들이 조금씩 등장을 하잖아요. 네. 예전에 뭐 핵가방 이런 것들 봤던 기억도 나고 드론 부대 뭐 이런 것들도 막 등장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저는 좀 관심 있게 찾아보는 편입니다. 우리 네. 혹시 유 교수님이 숨은 밀떡 아니신가요? 아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안에 파괴적인 어떤 그런 성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새로운 무기 등장하면 이제 조금 관심 있게 보고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네. 우리 이 교수님은 조금 이렇게 냉철하실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니세요? 네. 아, 무슨 뜻이냐면 저는 과시하는 것도 좋고 내부 결속 다지는 것도 좋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이고 돈 아까워라 이 생각이 좀 들 때가 있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셨어요? 돈은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저도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갈지는 감도 안 잡히는데요. 근데 아마 열병식을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아까 우리 박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뭐 체제 과시라든지 내부적으로는 그런 결속, 단합력 이런 것을 도모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그런 기능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열병식 하면서 그걸 준비하는 과정,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이벤트를 만들고 그것을 이루어지는 과정 자체가 일이잖아요. 이 일을 통해서 이제 여러 그 인민들이나 뭐 참여하는 인력들을 계속 뭐라 그럴까요? 같이 메시지를 계속 주고받으면서 이 체제에 대한 것을 계속 강화시키는 그런 과정 전체, 그러니까 이벤트 그 딱 하나가 아니라 이 준비하는 과정 또 끝나고 나서 이 모든 거를 하나 큰 어떤 일로 퍼포먼스로 생각한다면 조금 더 열병식 자체를 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 의미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교수님들이라 그러시는지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노 교수님 기왕 뭐 열병식 또 우리가 아까 나이도 어느 정도 이제 공개하셨으니까 사실 우리도 열병식 한때 참 많이 했었죠. 그렇죠. 지금 이제 여의도 공원이지만 옛날에 네. 여의도 광장 이건 너무 나이를 제가 비행장, 여의도 비행장. 그렇죠. 그럴 때 거기에다가 국군의 날 하면은 뭐 의례 당연히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서 했는데 혹시 그 기억 그리고 이제 지난해 2023년 우리 국군의 날 그때 비가 와가지고 조금 모양이 안 섰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우리도 나름 규모 있게 열병식을 해왔거든요. 그 북한의 열병식과 우리 열병식 굳이 뭐 이렇게 조금 보시자면 약간 어떠셨어요? 느낌은? 저는 이 북한의 열병식이나 무슨 큰 대회 있을 때 하는 마스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마스 게임. 세계에서 최고라고 보여져요. 그냥 진짜 한 명 틀린 사람 없이 딱 맞춰갖고 맞춰진 시나리오에 따라서 잘 이렇게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건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게 이제 하나의 내부 결속이 될 수가 있겠고. 우리는 예를 들어서 2002년에 월드컵 하면서 막 스포츠 우리나라가 저기 월드컵 잘하면서 막 이루어진다. 하나됨을 네. 느끼고 막 자연 발생적이었죠. 네. 그렇는데 어찌 보면 이 사람네들이 느낄 수 있는 어떤 결속력은 그런 열병식 같은 거에서 우리가 위대하다, 힘이 있다, 더군다나 이렇게 ICBM을 쏠 수 있는 나라다. 거기다가 또 우리도 사실 한국에서는 그
불꽃놀이 보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게 빵빵 터져가면서 뭐 2년에 한 번 예. 여의도에서 예, 때나 그러니까 보죠. 사실 북한 주민들한테 그거 보기는 기회가 많지 않은데 그거를 진짜 몇 시간씩 보고 있다라는 거에서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고 이제 위대하다라는 이런 생각 측면에서. 근데 사실은 저희들은 우리나라의 열병식 이런 거 볼 기회도 이제 점점 없어지고. 그렇죠. 지금은 그렇죠. 예, 예. 개인적으로 사실은 저는 그때 이렇게 그 서울 상공에서 비행기 훈련할 때 제가 조금 이렇게 관심 있게 봤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83년도쯤에 한번 이웅평 소련 미국인을 몰고 올 때, 국민 여러분, 이것은 네. 실전 상황입니다. 이거.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금 제가 우리 두 분은 지금 무슨 소리냐 지금 이러고 계신데 그래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막 그 민방위에서 그렇죠. 이거 실제 상황입니다. 네. 막 이랬는데 아무도 뭐 실제 상황 뭐 그냥 어떻게 반응도 해야 될 줄 없었어요. 몰랐죠. 그러니 이제 사실도. 순식간에 이제 종식되고 그러는데 이 서울 상공에서 그 우리나라 그 공군기들이 이제 훈련하면서 이렇게 무슨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뭐 이게 북한한테 우리도 강하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보다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실 군에 대해서 좀 사실 좋지 않은 뭐 이미지도 군의 좀 과거가 많이 있잖아요. 있으니까. 예. 그런데 나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세계 최강의 그 이제 블랙 이글 쇼들은 우리나라가 그 갖고 있는 걸 보면 참 열심히 노력하고 이제 어찌 보면 군인들한테도 우리가 좀 잘 대접해야 되는 것도 있는 거고 그런 약간의 좀 그 상반된 느낌 그런 거를 느꼈습니다. 열병식 얘기 하나만 더 여쭤볼까요? 박 교수님 사실 보면 프랑스에서 그 한때 열병식 굉장히 많이 했던 거로 제가 조금 기억이 나고 그리고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열병식 굉장히 좋아하는 거로 또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엉뚱한 상상력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재임을 하면 북한이 그 열병식에 아예 트럼프 대통령을 초청하면 어떨까 이런 너무 과도한 상상력인가요? 저기 미북 관계가 정말 잘 개선이 된다. 물론 거기에 핵심은 결국 북한 핵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뭐 우리가 바라기엔 그 수준까지 가면 정말 한반도의 평화는 그렇죠. 프로세스는 상당히 진전이 된다. 미북 관계가 개선이 되는 그러니까 물론 뭐 전에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가는 그런 형태는 의미가 없고요. 그 정도까지 가면 당연히 좋은데. 근데 김 기자님 자꾸만 우리 누구시면 저랑 같은 세대로 묶어서 오늘의 라떼를 전략인데 맞춰서 꼰대로 하려고 기왕 나온 김에 저도 열병식 관련돼서 제가 여의도 살았거든요. 그럼 10월 1일 날 거기서 늘 우리가 국군의 날 행사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거 완전히 라떼인데 그때 우리가 이제 훈련을 하면은 그 공수부대가 뛰어내려서 그 5.16 광장 거기 딱 진짜 떨어져야 옛날입니다. 되거든요. 거기 떨어져야 네. 되는데 저희 학교 운동장에 떨어졌어요. 근데 수업하다가 갑자기 생각해 보세요. 그냥 낙하산타고 누가 떨어진 거예요. 애들이 난리가 났어요. 내려가서 막 사인 받는다고 막 화내면서 갔죠. 왜냐면 그 사람은 거의 떨어졌으니까 엄청나게 이제 깨질 텐데. 이거 나중에 가서 야단 맞아야 되고 처벌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과정이 이 열병식 준비 아까 이혜미 교수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게 녹록지 않습니다. 특히 북한 같이 철저하게 군사화돼 있고 공국주의에 가까운 그런 쪽에서는 모든 게 다 맞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걸 준비하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의 그냥 단순 참여자들은 그렇지만 실제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조금이라도 오차가 있습니다. 김 기자님 기억하시겠지만 북한이 이걸 다 녹화로 돌리기 시작하기 바로 전에 네. 실시간 준비했는데 사고 한번 맞습니다. 났어요. 예. 그래서 제대로 장갑차가 네. 안 가고 빠져버린 적이 있어요. 뒤에 후미에 있던 게 그렇죠. 그랬었죠. 그 다음부터는 이게 다 녹화로 해버렸죠. 자, 열병식 얘기는 여기까지 하는데 아까 우리 유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약간 뮤직비디오 같다라고 살짝 말씀하신 부분 요것도 아마 기억들 나실까 싶은데 2022년 3월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북한이 화성 17형인가요? 우리 김 작가님 17형 이걸 쏘고 그거를 그 영상으로 이제 만들어서 공개했는데 저 사실 저희 회사에 조선중앙TV가 들어오는데 그거 이렇게 멍하니 보고 있다가 굉장히 엄중한 상황인데 배꼽 잡고 웃었습니다. 너무나 아니 갑자기 탐 크루즈도 아닌 사람이 탐 크루즈처럼 하고 나오고 우리 혹시 뭐 이 교수님도 보신 기억 있으세요? 네네. 어떠셨어요? 봤는데 저도 아마 비슷한 인상을 그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세계적 흐름과
아무래도 요즘 세대들은 이제 자연스러운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도 자만추. 자연스럽지 않잖아요. 너무 인위적이고 그러니까 너무 동떨어져 있고 또 뒤떨어져 있다는 인상도 들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조금 약간 재미있는 그런 재미를 느끼는 포인트가 오히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사세의 느낌이 저는 사실 많았어요. 그들만이 사는 세상. 네. 우리 유 교수님은 어떻게 좀 보셨어요? 그 화면 영상 기억나시죠? 아, 예, 기억이 납니다. 네. 예. 보면은 이게 좀 약간 B급 정서, B급 무비 같은 느낌 받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하. 그 이유가 만약에 이거를 엄숙하고 뭐 정형화된 모습으로 했다면은 이게 사람들한테 공감도 얻기 힘들 뿐더러 외부 이제 인터내셔널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게 호응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 약간 강남 스타일과 약간 유사한 그런 이상한 기괴하기도 하고 B급 정서인 것들이 대중한테 더 호소력이 있었다. 그 덕에 북한에 대해서 이런 버즈들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저희가 그래요? 보기에는 정말 우습지만은 네. 뭐 다른 기타 국가에서 보기에는 흥미롭게 느낄 수 있는 요소가 돼서 뭐 ICBM을 이렇게 보여줘야지 그나마 어텐션을 받았는데 이제는 B급 강남 스타일을 보여주니까 더 재밌게 느껴지는 세계적인 화두가 되는 그런 뭐 이런 어텐션 게링 효과가 있었다고 할까요? 우리 유 교수님은요? 그 숨은 저는 밀떡으로서 보실 때 카메라 무빙하는 어떤 그런 각도나 예리하신데요. 네. 그 굉장히 이제 아직도 기억에 남는 장면이 이게 딱 이렇게 시계를 딱 네, 보는 네, 장면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시계를 보면서 갑자기 번쩍번쩍한 시계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금딱지 시계. 네, 얼마나 비싼 시계를 또 차고 있나 이러면서 조금 저는 김정은에 대한 어떤 또 친근함이 또 느껴지기도 하는 약간 이런 없는 생각도 집안에서 들고. 애쓴다. 네. 이게 참 연출하고 이것도 연습을 많이 했을 텐데, 참 애쓴다. 이게 뭐 어떤 이미지를 전달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남한에서 보는 것과는 또 다른 뭐 어떤 의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재밌다.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까 이제 유 교수님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말씀이신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그 밥은 먹고 다니냐? 이런 느낌도 지금 살짝 담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근데 박 교수님 그것도 어쨌든 뭐 찍어야 되잖아요. 근데 의도했던 그런 그림이 안 나온다. 위원장한테 누가 NG 다시 합세다 이런 말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 정도 찍으려면 대본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요. 연출도 있어야 되고 조명도 네. 있어야 되고 편집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주인공은 김정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보면은 딱 그 경락고가 열리고 천천히 걸어 나오는데 네. 만약 앵글이 안 맞으면 아니, 영화 속의 한 장면 그렇죠. 이게 거의 그 탑건을 이렇게 패러디했다고 해야 되는데 몸매는 전혀 아니지만 네, 근데 문제는 걸어 나오는데 앵글이 안 맞으면은 촬영 감독이 다시 한번 해야 되는데 북한 체제상에서 그런 얘기했다는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긴장도가 얼마나 클까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게 아까 말씀하신 게 작년 3월 24일이잖아요. 그렇죠. 걔네들이 북한이 이제 화성 17이라고 17, 얘기를 했는데 예. 사실은 화성 15인데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 2018년 4월 달에 그들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안 쏘겠다고 유예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걸 공식적으로 깨는 깼죠. 순간이고 네, 네. 또 하나는 그런 북한판 약간 탑건 스타일의 뮤직비디오 같은 식이 처음 나온 게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걸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그냥 뭐 연구자로서 계속 분석을 하는데 그 전과 그 후가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봤냐면은 북한도 MZ가 있잖아요. 새로운 네. 새로운 그 미래 세대라고 MZ 제너레이션이라고 부르는 세대가 있는데 북한은 장마당 세대들인데 이들은 남한에 대한 문화의 접속 빈도가 굉장히 크고 경험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김정은 체제 입장에서도 옛날 같은 그런 정말 오래된 선전선동 형식의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름대로 새로운 시도를 했는데요. 아하. 그게 재밌는 게 제가 학생들한테도 그걸 보여주면 지금 교수님들이랑 비슷한 반응을 보여요. 한국이나 서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표현이 키치하죠. 네, 네. 근데 북한에서는 이게 최신판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게 계속해서 지금 발전돼서 지난 연말에 또 화성 18 쏘고 또 나왔죠. 그렇죠. 또 나왔죠. 그러니까 예. 그게 근데 좀 낮았어요. 그러니까 약간 발전은 계속 있어 보이긴 하는데 그냥 일반 근데 우리나라 워낙 문화가 또 많이 발전돼 있으니까 그 수준으로 보면 좀 우습죠. 자, 그러면 또 계속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3월 8일 사실 고백하면 저도 몰랐다가
북한 관심 갖고 남북애창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알게 됐는데 3월 8일에 무슨 날인지 뭐 질문지 이미 드렸으니까 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모르셨죠? 교수님들 3월 8일. 네, 잘 몰랐습니다. 네. 네. 시청자분들도 많이 뭔데 하실 것 같은데 3월 8일은 이 국제연합 유엔이 정한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근데 왜 세계 남성의 날은 없을까? 이렇게 또 반문하면 혼나니까 이거는 묻지 마시고 우리 여성분들이 우리 엄마 할머니 분들이 너무 고생하시니까 이렇게 세계 여성의 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요 북한은 같은 날을 이름을 조금 바꿔서 국제 부녀절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질문을 먼저 하나 또 착 던져 드릴까요? 북한의 아까 제가 이제 김여정 얘기를 뭐 잠깐 했습니다만 북한의 여성 하면 떠오르는 사람 뭐 누가 있을까요? 한번 쭉 편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북한에서 여성 하면 누가 떠오른다? 여기 답이 써 있는데 리설주. 아니, 약간 이렇게 짜고 치게 좀 해주셔야지. 그렇게 하면은, 네, 맞습니다. 리설주가 아무래도 영어로 First Lady, 영부인, 그리고 이제 2018년 남북 정상회담 이런 걸 거치면서 우리한테 많이 알려져 있죠. 어떻습니까? 뭐 우리 교수님들 뭐 너무 질문제들 안 가고 그냥 편하게 여쭤보겠는데, 리설주 어떻게들 보셨어요? 먼저 우리 이거 또 여자랑은 또 먼저 여쭤보나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이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되게 호감으로 봤어요. 호감을 주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 외모와 이 분위기가 외모랑 분위기가 그렇게 봤고요. 또 이제 이렇게 모션이나 에티튜드나 이런 것들이 그래도 많이 트레이닝을 잘 받은 그런 상층. 그럼 제가 속물 질문 하나 드릴게요. 속물로서 리설주가 갖고 있는 이 그 백이라던가 사실 제가 명품 무식자라 가지고 그러는데 명품 백이라던가 아니면 옷이라던가 옷의 스타일이라던가 이런 거를 볼 때 어떻습니까? 저도 사실은 소비자학과 그러니까 소비자학 전공자이지만 그래서 여쭤본 거긴 전공자이지만 의류산업학과나 의류직물학과가 또 별도로 있어요. 저는 사실 의류나 명품에 대해서 막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하면은 아마 다른 교수님들께서 보시고 좀 언짢은 수도 있지만 개인적인 그냥 의견을 말씀드리면 요즘은 사실 명품에도 하도 이제 명품을 이제 표방하는 그런 브랜드들이 너무 많고 명품을 소비하려는 소비자들도 많아서 명품 내에서도 사실 등급이 나눠지기도 하거든요. 뭐 7개까지도 나눠진다고 해요.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 리서치가 갖고 나오는 그런 브랜드, 뭐 샤넬이라든지 디올 이런 것들은 하이엔드 그 명품의 여러 등급 중에서도 거의 상위단에 있는 명품 브랜드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여기 나온다고 해서 조금 공부를 해보니까 실제로 이런 뭐 검정색 구두를 신었는데 색깔이 맞지 않는 스타킹을 같이 신었더라. 아, 코디가 좀 안 맞는다. 스스로가 이제 패셔너블하거나 그러니까 해피는 아닌 걸 같아요. 근데 만들어진 그 주변에서 만들어진 그런 옷을 많이 입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냥 뭐 이런 체제와 관련 없이 그 리설주라는 인물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호감으로 갖고 있습니다. 우리 저기 오늘 나오신 교수님들 중에는 우리 류 교수님이 제일 영하시고 지금 옷도 쫙 이렇게 아주 멋지게 입으셨고 머리도 이렇게 잘 해오셨고 그래서 제가 조금 여쭤보는데 리설주 정도의 스타일이면 어떻습니까? 이 남성으로서 좀 이렇게 좀 끌릴 만한 그런 스타일일까요? 굉장히 이제 전통적인 어떤 그런 그 동양의 미인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절제되어 있고 어떤 그 통제되어 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 차분한 이미지, 어떤 가부장적인 어떤 이미지 하에서의 여성의 어떤 그런 전형 같다는 생각을 항상 이제 TV상에서 보면서 그러니까 요즘은 뭐 퍼스트 레이디들이 이제 역할도 굉장히 그렇죠. 많고 뭐 적극적으로 이제 그런 메시지 전달하는 하는 역할을 하는 그 여성 지도자들도 많은데 좀 그런 이미지랑은 많이 다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노 교수님 이제 아드님이 있으시잖아요. 네. 뭐 아직 결혼할 나이인지는 제가 뭐 여쭤보지 않겠습니다만, 근데 그 아드님이 리설주 스타일의 그런 여성을 아버지, 어머니 제가 좀 사귀려고 합니다라고 데려왔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 그거는 저한테 물어야 되는 사항은 아니고 아들이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를 먼저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물론 그렇긴 한데 그래도 예. 뭐 부모로서 의견은 주실 수 있잖아요. 저희 와이프한테 허락받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 굉장히 이제 동양적인 이미지고 또 뭐라 그럴까 그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라고 좀 보여지는데 글쎄 뭔가 좀 퍼스트 레이디로서는 좀 더 훈련 받아야 되는 모습 같은 예 뭔가 어딘가 좀 뭔가 부자연스러운 2% 부족하다. 예. 그렇군요. 자, 지금 유 교수님, 대체로 교수님들이 어쨌든 뭐 리설주가 이미지와 분위기나 이런 게 나쁘지 않다. 그리고 약간 좀 소구력도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신데 어떻습니까? 교수님 전공자 입장에서 좀 보신다면. 뭐 이거 좀 거시적으로 한번 저는 고민을 해봤는데 네, 거시적으로. 이 보면은 일종의 그 오페라나 이런 연극 연출과 좀 더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리설주와 우리 또 김여정 나오잖아요. 조금 네, 있으면 네. 그분이 좀 다른 페르소나 가면을 쓰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거든요. 이 이설주가 이렇게 온화한 동양적 미인의 퍼스트 레이디의 그 롤을 가지게 되면서 김여정은 강하고 또 전략적이고 여장부처럼. 네, 여장부 같은 느낌을 주고 각자 역할을 할 수 있게 일종의 그 체스판이 체스처럼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 안에 또 이제 뭐 자녀도 등장하고 김정은도 등장하고 이렇게 하면서 모양새를 갖춰가는 포지션이 아닌가 생각을 들고요. 명품이나 이런 게 언밸런스한 거 저도 오늘 처음 배웠는데 그런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실수조차도 이렇게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다가가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조금 옛날 이야기지만은 우리 박정희 대통령 있을 때 유경수 여사님 같은 많이 옛날 얘기네요. 예, 많이 옛날 얘기예요. 제가 보진 못했습니다. 네. 사실은요. 그때의 동양적인 어머니상 그렇죠. 예, 또는 현대적인 의미로 해석된 동양적인 퍼스트 레이디 정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이설주가 아마 지향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기왕 말씀이 나온 김에 박 교수님 지금 재밌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유경수 여사 관련해서는 이런 얘기가 그때 있었다고 합니다. 그건 저도 어릴 때여서 기억을 못하고 나중에 이제 본 건데 유경수 여사 생존에 청와대 안에 야당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제 측근들도 박정희 대통령한테 감히 이 얘기를 못하는 거를 유경수 여사가 직언을 하면서 이렇게 했다는 뭐 그런 그 기사도 있고 증언도 일부 있는데 혹시 리설주가 가능할까요? 그 박정희 대통령 때 유경수 여사의 김 기자님이랑 저랑의 어렸을 때라고 하면은 노충래 교수님은 충분히 기억을 하실 만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계속 그 긍정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 부분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김정은 시기의 가장 대표적인 게 하나가 김정일 시기랑 또 차이가 되는 게 김정일 시기에는 김정은의 앞에서 다른 의견을 내릴 수 있는 측근 그룹이 있었다. 그러니까 비서 정치를 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황장엽 선생도 그런 증언을 했고, 근데 김정은 시기에는 그런 비토 그룹이나 이른바 레드 팀이 없다라는 거고, 근데 보통은 그런 1인 체제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는 그런 야당 다른 목소리를 전달해 주는 건 배우자의 입장. 근데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직접 김정은, 이설주가 얘기하는 것들을 볼 기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말씀하시니까 제가 2018년 9월 19일 그때 판문점? 당시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얘기를 했고 또 백두산 평양에 등정, 갔을 때? 평양 예. 백두산 등을 갔는데 거기에서 김정은이 몸이 뭐 부하니까 그 며칠 좀 걸어가는 것도 헉헉대는데 힘들어했죠. 뭐 당시 문 대통령이랑 쉽게 했더니 이설주가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 하거든요. 뭐 좀 굉장히 직접적인 얘기를 해서 자기 남편은 이렇게 헉헉대는데 담배 괜찮냐. 얘기도 담배 얘기도 있었죠. 하고 예. 그렇다면은 그 관계가 그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관계이긴 하다. 근데 얼마만큼 또 근데 리설주가 일반 그 북한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할 것인지는 또 별개의 문제이긴 그거는 하다. 좀 주의 깊게 봐야 되겠다. 네. 자, 그리고 사실 북한에 뭐 리설주 김여정만 있는 게 아니죠. 또 작년에 북한이 이제 잠수함 진수식 뭐 이런 걸 하면서 의외 여성, 의외는 아닙니다만 사실은 또 사실 그 자리에 리설주가 와도 이상하지 않은데 이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최선희 외무상.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해군이 함정이나 잠수함을 이렇게 진수를 할 때 샴페인을 깨트리는 이런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최선희 외무상이 와가지고 저도 그 화면 보면서 상당히 좀 신박하네 이런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우리 뭐 이 교수님 혹시 그 화면 기억나시죠? 네. 그 영부인이나 뭐 김여정이 아닌 부부장이 아닌 인물이 어떤 진수 의식을 주도해서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저도 눈길이 갔고요. 그 의미가 있는 장면이었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예. 최선희 외무상 하면은 사실은 그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대참사로 끝나면서 사실상 저 최선희의 정치 인생, 뭐 심지어는 이제 생물학적 인생도 끝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 그 관측을 다 빗나가게 하고 지금 뭐 나름 승승장구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뭐 기왕 말 나온 김에 우리 박 교수님, 최선희 외무상 그 생존 비법을 뭐로 봐야 할까요? 그거는 북한식 표현의 토대죠. 가정 배경. 그러니까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북한이 철저한 계급 사회입니다. 어디서 어떤 가문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상당 부분 자신의 운명이 결정된다. 최선희 같은 경우에는 그 내각 총리를 했던 최영림의 수양딸입니다. 수양딸. 네, 근데 최영림이라는 인물이 누구냐면은 만경대 혁명학원 1기 졸업생. 만경대 혁명학원은 김일성 시기에 빨치산 투쟁을 했던 그 정말 그 유가족들이죠. 가장 최측근들의 네. 자녀가 다니는 거잖아요. 1930년생으로 알렸는데 1세대라고 확인이 됐고, 그리고 나서 김일성의 부관도 했고 가장 내각 총리까지 했던 인물이 수양딸이니까 수청될 가능성이 없는 거죠. 보시기에 외무상으로서 역할은 잘 하고 있을까요? 뭐 워낙 베테랑인 것은 확실하고 또 미국을 오래 대상을 해봤고,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의 그 북한 내부에서 뭐 흔히 말하는 대미 일꾼들, 뭐 나이가 많아서 많은 사람들, 김영철도 그렇고 활동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의 현재로서는 주무를 담당해야 되는데,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그냥 과연 최선희도 아까 이설주 얘기했고 뭐 김여정도 얘기하는데 그들의 어떤 그 위상이 북한 내에서 여성 전반에 대한 위상과 어떻게 연계되느냐. 그것도 하나의 연구자 입장에서는 고민거리인데, 그렇죠. 왜냐하면 네. 북한이 아직도 굉장히 남성 중심 사회, 유교적 전통이 굉장히, 엄청 큰 거잖아요. 예. 근데 아직까지 뭐 최선희가 부상까지 외무상이 됐다 하더라도 그게 전반적인 여성의 이전보다의 권위 향상이다라고 보기는 좀 이르다. 여전히 그 고위층의 여성의 비율이 너무 낮아요. 자, 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우리 유 교수님, 실례지만 몇십 학번이세요? 몇십 대? 아, 저 40대. 40대. 네, 40대. 그 학교 다니실 때 본인과 뭐 그 당시와 네. 지금 이제 딱 교수가 돼가지고 네. 이 접하는 젊은이들, 학생들과 네. 어떻게 좀 다르다라고 느껴지세요? 뭐 그 어떤 공동체 중심이었다면 조금 개인 중심으로 바뀌어간 것 같고요. 어떤 개인의 어떤 사회적인 책무와 의무에 대한 교육을 많이 받고 이제 자랐던 세대였었는데, 지금은 어떤 개인의 그 권리와 어떤 그 이득에 이제 많이들 민감해하는 세대인 것 그거를 같다는. 교수님이 느끼실 수 있을 정도로 아, 그렇죠. 개인들, 학생 개개인의 어떤 그 반응, 뭐 수업에서의 어떤 그런 뭐 참여 자세, 어떤 이제 시험 끝나고 나서의 어떤 학점 때문에? 네, 그런 뭐 컴플레인을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 때랑은 많이 다르다라는 네,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우리 이 교수님은 특히 그 여성이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또 학교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다는 이제 여대고, 본인이 이제 이 교수님이 대학교 다니던 그 젊을 때의 여성과 지금 교수님이 돼가지고 접하는 젊은 여성과 어떻습니까? 사실 이화여대 이화 안에서는요, 그 여성,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여성 인권이나 여성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하고 여성 관점을 많이 갖고 있는 학교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크게 많이 달라졌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예전부터 저희 공동체 내에서는 여성에 대한 어떤 존중이나 그 배려나 그러겠네요. 이런 것이 네. 워낙부터 잘 내재화되어 있어서 그런 거는 아주 뭐 큰 변화를 느낄 수는 없는데요. 사실 학생들을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여성이냐 남성이냐 이런 것보다는 젠더적으로 그런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학생 개개인의 특성이 사실 많이 달라졌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아까 우리 유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동체 의식이 확실히
강하게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점이 좀 많이 약화됐다. 조금은 약화된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또 조금 많이 달라졌다고 느끼는 거는 아무래도 사회적 분위기도 그렇고 우리 개개인들의 어떤 의식도 많이 달라져서 그런지 매우 액티브해지고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 주도적으로 뭔가 미래를 이제 개척해 나가고 하는 그런 자세, 그런 진취적인 부분은 확실히 달라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학교에서 볼 때 분명히 우리 이제 유 교수님 제일 영하신 유 교수님이 봐도 지금 학생들은 이제 본인이 학생이실 때랑 많이 다르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박 교수님 북한도 상당히 변했다. 아까 장마당 세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뭐 굉장히 그 자기 중심적인 사고도 늘었다. 뭐 탈북민들이 이제 많이 전하는 얘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북한에서도 또 이혼율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가부장적이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혼하기도 쉽지 않았고 그냥 꾹꾹 눌러가면서 넘어갔어야 됐는데 이제는 이혼도 많이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북한 사회가 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 세계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MZ 세대와 비슷한 유형의 그런 성격들이 북한에서 MZ 세대라고 불리는 장마당 세대에 드러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들은 이제 두 가지 특징을 보이는데 첫 번째는 이 국가에 대한 충성도가 낮습니다. 왜냐하면 1990년대 이른바 고난의 행군으로 뭐 적게는 30만에서 100만 명 이상이 아사하고 난 후에 북한이 보급 체계가 다 무너졌잖아요. 네,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장마당에서 사실 시장 경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알아서 상황이니까. 먹고 살아야 알아서 되는, 먹고 네. 직접적으로 가서 그런 경제 활동을 해야 먹고 사니까 그만큼 북한 체제에 대한 기대나 체제에 대한 뭐 의존이 훨씬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은 역시 한류. 북한식 한류. 표현하면 괴뢰 문화. 네. 이게 한국 문화가 다 들어가고 그 한국 문화에 대한 노출과 경험이 많다라는 거죠. 이제 그 의미는 자신들의 갖고 왔던 전통적인 선전선동이 덜 먹힌다. 이제 그런 모습들이 북한에서 나타나는 그 장마당세의 특징인데 그거는 김정은 현 체제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큰 도전이 된다. 그래서 계속해서 뭐 청년 중시 사상 만들고 그렇죠. 예. 여러 가지 법 만들어 갖고 심지어는 최근에 나온 법 중에 그게 있잖아요. 평양 문화법. 예, 올해 예. 이 작년에 만들어진 건데요. 이런 오빠라고 말도 말하면 못 안 쓰게 된다. 하고, 자기 왜냐하면 이게 이런 한국 말도 쓰지 문화에 말라고 그러고. 영향을 받아서 북한도 결혼했는데 남편한테 오빠라고 부르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이걸 금지시켰어요. 네. 처벌한다. 뭐 심지어는 뭐 사형까지 총사까지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자 그래도 북과 남과 그 아마 청년들이 갖고 있는 고민은 또 비슷하지 않을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군대가 아닐까 싶은데 우리 왠지 제 느낌이요 느낌적 느낌으로 우리 유 교수님은 장교로 다녀오셨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맞습니까? 사실 저는 장교에 대한 유혹이 많았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저희 선임화사라고 하잖아요. 네네. 네. 말뚝 박아라. 뭐, 예. 아. 사관 한번 해봐라. 어. 장교는 다시 또 입대하기 어려우니까. 그거를 제가 뿌리치기를 정말 잘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만큼 군대가 남성한테 약간 트라우마로 그렇죠. 사실 남아있는 네. 게 사실입니다. 노 교수님은 어떠십니까? 저는 생각해 보니까 요 몇 년 사이에는 그 꿈을 더는 안 꾸긴 합니다만 그 꿈 아시죠? 그 꿈 남자들이 평생 꾸는 그 꿈. 저는 사실은 군대를 못 갔습니다. 아 말이 안 통하는. 예. 우리 유 교수님은 아시죠? 그 꿈. 아, 네, 네. 네. 저도 현역으로 입대했고요. 다시 재입대하는 그러니까요. 논산훈련소를 이제 기차를 타고 가는 그 꿈 절대 꾸고 싶지 않아요. 네. 그런데요, 유 교수님 재입대를 북한에서는 한다고 합니다. 네. 어떨까요, 기분이? 아, 그 정말 형언할 수 없는 그런 불쾌감이 이제 들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 재입대를 할까요, 교수님? 뭐 북한이 요즘 또 계속해서 재입대를 권장하고 권유하고 마치 모범처럼 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북한이 늘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른바 피포위 의식이라 해서 그렇죠. 네. 늘 외부에서 자신들이 포위 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같이 힘을 합쳐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외부의 위협을 계속 북돋아야 되는 거니까 그것을 선전선동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재입대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킨다라는 그런 게 연출돼야 되는 상황에서 근데 뭐
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원해서 재입대를 할까요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말로는 뭔가 특혜를 주는 것처럼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뭐 별로 주는 것도 없는 이런 분위기인 것 같고. 자, 그리고 이 교수님. 북한 여성들은 군대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는 거 아니었나요? 북한 뭐 의무는 아닌데 남성들은 이제 기간마다 조금씩 다른데 어떨 때는 7년, 어떨 때 뭐 10년 이렇게 이제 의무고 여성들도 군대를 간다고 합니다. 네, 몰랐습니다. 오늘 처음 알았네요. 네. 그리고 북한에서 여성들이 군대를 갔다 오면 그래도 뭐 이제 당이라던가 뭐 아니면 좋은 기업소 이렇게 또 배정받을 수 있어서 간다고 하는데 딱 우리 이 교수님은 딱 군대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무서운 생각이 사실 많이 듭니다. 저는 안 가본 곳이기도 하고 또 남성분들이 아까 재입대가 정말 평생의 악몽과 같은 그렇죠. 일이라고들 많이들 얘기를 하시니까 네. 거기는 가면 절대 안 되는 곳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네, 어려운 곳이구나. 네. 북한에서는 또 그 남성들을 특히 여성들도 그렇고 이제 군대 문제가 계속 크고 그래서 또 사실은 교수님 남북이 참 사이좋게 지내서 이게 감군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참 안타까운 이런 현실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주제로 또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교수님들 이렇게 쇼핑하는 거 좋아하세요? 어떠십니까? 별로 안 좋아합니다.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남성들은 대체로 좀 마님이 쇼핑 뭐 물건 사러 가자 그러면 이제 쫓아가서 물건 들어드리는 이 역할을 많이 하는데 아마 이제 사진이 지금 나가고 있을 겁니다만 이게 혹시 어떤 사진인지 짐작하실까요? 아마 우리 교수님들이 혹시 보셨나? 저희가 준비한 사진이 있죠. 이게 이제 2023년 가을에 열린 옷 전시회입니다. 북한이 한 2022년부터인가 봄, 가을로 해가지고 이 피복, 옷 전시회 이거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 사진 딱 한 장이면은 조금 뭐 판단하기가 어렵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작가님이 미리 좀 보시고 오십시오 해가지고 이제 유튜브로 링크를 보내드린 걸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북한의 저 옷들 어떤 느낌들을 좀 받으셨어요? 뭐 그냥 자유롭게 조금 말씀을 좀 주시죠. 저희가 뭐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막 이질감이 느껴지거나 크게 느껴지진 않죠.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놀라웠어요. 어떤 네. 면에서? 너무 많이 비슷해서. 우리랑? 지금 뭐 로컬에서 우리가 금방 쇼핑 리테일 마켓에 가면은 흔히 볼 수 있는 그렇죠.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블라인드 테스트라고 하잖아요. 이제 뭐 그 옷만 딱 보여주고 이게 어느 나라 옷일까요? 해가지고 뭐 이렇게 보기를 줘서 물어보면 사람들이 이거를 꼭 북한 옷이다라고 맞추기가 만만치 않겠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제가 2000년대 초중반에 이제 북한 취재를 평양에 몇 번 간 경험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어느 정도였냐면 이렇게 남북 민간 단체 교류 뭐 이런 걸 해가지고 평양에 가서 그 평양의 한 곳에 모여가지고 이제 행사를 하는데 평양 주민들이 동원이 됐겠죠. 근데 옷이 정말 특히 여성분들이 유니폼처럼 다 똑같아요. 상의, 치마, 신발, 구두까지. 그래가지고 제가 굉장히 놀라가지고 그거를 살짝 카메라로 찍으려고 했다가 거기 있던 그 접대원 동무한테 들켜가지고 한번 혼난 적이 있었는데 한 20여 년 만에 굉장히 이렇게 많이 바뀌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뭐 류 교수님도 저희가 미리 보내드린 유튜브 좀 보셨어요? 네, 저도 이제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뭐, 물론 옷도 옷이지만 어떤 예전에 그 자료 화면에 이제 나타나는 어떤 백화점의 모습과도 상당히 다르다. 어떤 그 조명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뭐 어떤 형광등 절반은 안 들어오는 것 같은 약간 그런 그 모습이었었는데, 굉장히 그 조명이라든가 어떤 그 디스플레이를 하는 방식도 굉장히 우리랑 큰 차이는 없구나라는 게 좀 신선했었습니다. 네. 우리 류 교수님 아까부터 느꼈는데 굉장히 디테일하시더네요. 카메라 앵글 각도도 그렇고 굉장히 꼼꼼하게 보시는구나. 이렇게 꼼꼼해야 교수가 되는구나.
제가 교수가 못된 이유를 알겠는데 우리 유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꼼꼼한 스타일은 아니지만 예, 그래도 북한의 문화 자체가 크게 변화하고 있구나. 특히 리테일 문화를 보면요, 그 나라의 문화적 성숙도가 보이거든요. 예, 북한도 우리가 과거에 알던 북한보다는 특히 상류층 입장에서는 문화적 성숙도가 상당해지고 있구나. 이런 면에서 보면은 어떤 우리와 크게 차이점이 줄어들고 있다는 인상도 받았거든요. 뭐 그런 또 긍정적인 시그널들 좀 봤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상류층은 문화적 성숙도가 높아졌는데 어렵게 살고 있는 분들의 또 이 격차, 소득 격차나 이런 문화적 격차도 상당히 좀 우려가 되기도 했고요. 우리 유 교수님은 부전공을 혹시 북한학을 예, 준비를 많이 해오신 건지 아니면 원래 이렇게 박학하신 분인지. 박 교수님이 이게 무서운 눈으로 좀 보셔가지고 숙제를 안 하면 혼낼까봐. 아니 농담이 아니고 이게 박 교수님이랑 유 교수님이랑 이렇게 공통의 북한과 관련된 공통의 주제로 하나 리포트를 작성하셔도 예,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과거에 드네요. 탈북자들이 광고를 인식을 잘 못해요. 그래서 한국 생활을 참 어려워하는 게 광고를 모르다 보니까 이게 뭐라고 하는지를 몰라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를 듣고 간단히 그때 공부해 본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 조금 더 하셨으면은 뭐 또 북한하게 또 예. 새로운 신성이 되셨을 것 같다. 또 불러주시면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이거 올해 하시면 또 모셔야겠는데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노 교수님은 어떻게 좀 보셨어요? 예. 저는 오늘 얘기되어지는 몇 가지들과 큰 맥락에서 벗어나지는 않는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우는 모습, 또 여성들을 자꾸 부각시키는 모습, 그리고 이런 피복 전시회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북한이 옛날에 어둡고 폐쇄된 조직이라는 이미지를 이제 다른 외국한테 또 우리 남한 사회한테 우리가 그런 사회가 아니다라는 어떤 선전 효과. 정상 국가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대체로 느끼기에는 북한 모든 사람들이 의상이 다 여성들도 그렇고 획일적이고 저기 TV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김정은 위원장 아니면 다 거의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뭐 70년대 이미 아니면 더 심하게는 60년대 모습을 보여주는 거에서 탈피를 해서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의 새로운 모습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이 의상과 관련해서는 저도 이제 약간 관심 있는 게 하나가 있어갖고 의류학과 교수님하고 좀 대화를 좀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통 옷을 고를 때 누구를 대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연예인이 옷을 입었으면 내가 연예인이 입은 것을 보고 따라 입는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뭐 나는 그냥 상관없이 뭐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즉 의상이라는 게 자기를 보여주는 하나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저도 몰랐던 거가 이 의상이지만 의상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 여성들은 뭐 귀걸이서부터 그렇죠. 장신구, 뭐 네. 헤어스타일 이게 되게 다양하고 스카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든 거 하나하나가 이제 코디를 잘 해갖고 내가 누구다라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이런 이제 옷 전시장 혹은 이런 새로운 우리가 변화하고 있고 새로운 모습으로 가고 있다 메시지들을 북한 주민들한테도 전해주면서 우리가 뭐랄까 좀 발전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 그럴 수도 있겠죠. 자, 여기서 질문 간단히 하나. 지금 뭐 약간씩 조금 피곤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뭐 간단하게 기분 전환 겸 질문 하나 드리면 북한 여성들이 민소매 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민소매. 뭐 흔히 말한 나시, 이 소매. 지금 뭐 겨울이라 화면을 뭐 지금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재작년에 그 남북예창 작가분들 같이 화면 보다가 약간 놀랐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여쭤보는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놀라셨다고 하는 거 보니까 있었나 보네요. 이것도 제가 힌트를 드렸는데 예리하신데요. 맞습니다. 제 기억에 북한에서 민소매 옷이 거의 금기시됐다라고 들었었는데 이거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런 전시회라던가 조선중앙TV 화면에
이 여름 스케치 화면 보면 평양 중심이죠. 민소매 옷을 입은 여성들이 가끔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도 이게 조금씩 진짜 변하고 있구나 이런 걸 간접적으로 느끼고 있고 그렇지만 아직 미니스커트는 없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화면으로 본 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 기자님 그렇게 따지면 북한 여성들이 바지를 입은 지가 얼마나 됐는지 아세요? 바지 진짜 그거 저도 궁금했어요. 네. 바지를 김일성식의 김일성이 조선의 여성들은 치마를 입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이후에 김일성 시기를 통틀어서 계속 바지를 못 입었고 제가 정확한 연도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2000년도 넘어서서 그러니까 고난행군 지나서 그 여성들의 경제 활동이 좀 더 활발해지는 그런 상황 즈음에 이제 바지를 입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안 된 겁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 기자님 평양 가실 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다 무채색이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네. 색깔이 있는 거를 하기 시작한 것을 본격적으로 한 거는 김정은 시기에 그렇죠. 넘어와서부터 나타나는 현상이고 평양도 2000년대에 가보면 다 무채색이었습니다. 거의 동양화 건물. 같았어요. 그렇죠, 건물. 근데 네. 거기에도 색깔을 입히기 시작한 거는 역시 김정은 시기, 그러니까 김정일 말기 정도부터의 시기였다.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 노 교수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이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생활을 향상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부분도 있는 거고, 그리고 외부 문물을 더 이상 막을 수 없다라는 이제 그런 것에 통해서 스스로의 변화를 그래도 바깥 세상과의 차이를 줄이려고 하는 그 노력도 같이 보인다라는 건데, 여기서 하나 조심해야 되는 게 평양은 북한을 대표한다고 보기가 굉장히 그렇죠. 어렵죠. 네. 그러니까 평양에서 나타나는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 목표들은 굉장히 일부의 그 현상이다라고 일단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북한에서 이제 평양을 뭐 혁명의 수도라고 부르면서 굉장히 특별한 그런 곳으로 또 선전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북한을 들여다볼 때 그건 조심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화여대 통일교육 전도사업단이 마련한 2024년을 보람차고 알차게 시작해보자 이런 뜻으로 저희가 마련한 알쓸북자 저희가 이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 쭉 진행을 했는데요. 뭐 마무리하는 순서라 뭐 우리 교수님들 좀 오늘 나오신 소감 뭐 사회를 너무 잘 봤다 이런 말씀하시고 네. 어떠셨는데 북한이 사실은 아까 이제 우리 유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깝고도 먼 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그리고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게 이제 북한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소감 또 한마디씩 좀 해주시죠. 우리 역순으로 할까요? 우리 박 교수님부터. 노 교수님부터. 예. 사실 우리가 각각과도 먼 나라지만 모르는 게 굉장히 많이 있는 그렇죠. 나라라고 예. 보고요. 전 개인적으로 가보지는 않았지만 제 3국을 가다 보면 사실은 이제 여러 나라를 이렇게 특히 이제 저개발 국가 이렇게 돌아다니 보면 우리가 좀 실생활을 느끼고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북한을 좀 자세히 알아야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건지를 알 수가 있고 또 잘못된 편협된 생각이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오판을 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잘 알아야 되겠다. 맞습니다. 오늘 여기 나와 주신 패널 분들한테도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아주 날카롭게 지금 우리 오늘 계속 좋은 말씀해 주신 유 교수님. 네. 날카롭게 얘기해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을 또 가지게 됐는데 이게 요즘 뭐 사실 유튜브 시대에 음영이 있잖아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필터 버블 그렇죠. 현상이라고 보통 네. 그러는데 제가 그 숙제를 박 교수님이 주셔가지고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제 유튜브에 북한 것만 나오는 거예요. 놀라울 정도로 이게 무섭구나.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해보는 게 요즘 대학생들 특히 뭐 대학생들을 위시로 한 젊은 분들은 북한에 관심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렇더라고요. 네. 정치적 무관심에 이어서 북한에 대한 무관심의 정도가 상당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젊은 세대가 공감할 만한 북한에 대한 콘텐츠를 만들고 해석하고 또 공유하는 소위 미디어 리터러시가 아니라 북한 리터러시가 좀 공급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남북의 창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지만은 그게 젊은 세대를 타겟팅한 그렇죠. 콘텐츠로 편집이 되거나 내용이 구성되진 않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학생들이 보고 즐길 만한 콘텐츠를 좀 만들어주면 어떨까
작가분이 이제 이제 우리 끄덕끄덕 박 하셨네요. 교수님한테 우리 유 교수님의 숙제를 싹 던져주시네요. 아, 예. 아이고, 쓰리 쿠션을 제가 그냥. 던져요 다시 이제. 근데 이거는 제 전공 영역이 아니니까 이제 유 교수님이 해주시면 제가 거기서 따라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혜미 교수님. 네. 저는 사실 그 김정은 위원장이 이전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분들이랑 너무 다른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잖아요. 선진 교육을 받고. 뭐 유럽에 유학도 갔었고. 네. 그래서 예. 아마 지도자가 되면서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서 조금 약간 실망한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오늘 여러 패널 분들, 교수님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그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지도자의 힘인 건지 아니면 사회적인 어떤 시대적인 흐름 때문에 나타난 현상인지는 아직 잘 분간할 수는 없지만 내부적으로는 분명한 변화가 있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낄 수 있어서 좋았던 시간이었고요. 되게 유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또 영 하신 우리 유 교수님. 북한과 같이 계획되고 통제된 사회에서 우리가 이제 북한을 접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이제 제한되어 있는데 그게 결국은 북한에서 제공하는 방송들 그런 매체들이 이제 전달하는 정보인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이 그 정보 전달자들의 의도를 이제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가 거기에 속아 넘어갈 수 있겠구나. 제대로 된 북한에 대한 이해에 대한 노력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되겠다. 굉장히 뭐 오늘 조금 어찌 보면 뭐 단편적인 이야기들일 수 있는데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좀 북한 사회를 좀 퍼즐 맞추듯이 짜맞추려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다. 굉장히 오늘 패널 분들한테 많이 배우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자, 알고 보면 제대로 알고 보면 아주 쓸데가 있는 북한 잡학 사전 이화여대 통일교육단 선도사업단이 마련한 저희 특집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오랜 시간 또 함께해 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2024년 새해를 축하하며 늘 건강하시길 빕니다. 그리고 우리 이대 들어오다 보니까 약간 언덕도 있고 아까 말씀을 여쭤보니까 이제 팔복동산 뭐 그런 곳이 있다고 하던데 팔복동산에서 2024년에는 이 청룡이 또 이렇게 쫙 올라가는 그런 좋은 해가 되기를 또 기원해 봅니다. 오랜 시간 우리 교수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